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여성이자 한 아이의 엄마입니다. 제가 이곳에 사연을 남기는 이유는 기가 막혔던 몇 년 전의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어서요. 남들에게 말도 하지 못할 만큼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는데 이걸 계속 마음속에 담아두고 살려니 답답해서 미치겠더군요. 아이를 키우며 이런 마음의 상처를 안고 사는 것보다 이곳에 훌훌 털어버리고 마음의 무기를 덜어내고 싶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야기 시작해 볼게요. 제게는 무척 힘들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세상에서 제가 가장 의지를 했던 엄마가 갑작스럽게 사고로 돌아가신 것이었죠. 엄마는 부드러운 강함을 가지신 현명한 여자이셨는데 자식을 키우는 일이나 남편의 외조를 하는 일이나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하신 분이셨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부터 워낙에 여유롭게 살았던 것 같아요. 친구들이 부러워할 만한 넓은 집에서 살았고 아빠는 고급 자동차를 가지고 다니셨는데 그 차를 보고 제 친구들이 한 번만 타보고 싶다고 할 정도였으니까요. 집에는 항상 제가 원하는 음식과 인형들이 가득했고 제가 무언가 하고 싶다는 말을 하면 도래 구애 없이 이루어 주셨답니다. 그렇다고 저는 혼자 마음대로 하거나 고집 피우는 성격도 아니었어요. 여유로운 삶 덕분인지 친구들에게 베푸는 것도 좋아했고 그런 친구들도 저를 많이 좋아해 주었어요. 친구들이 저희 집에 자주 놀러 왔는데 그때마다 엄마는 맛있는 간식도 만들어 주시고 친구들이 불편하게 놀지 않도록 배려를 해주셨었죠. 그런 엄마는 제게 친절의 이상이었습니다. 친구에게도 말 못한 비밀스러운 일들도 무엇이든 엄마에게 다 털어놓았어요. 학창시절 저를 짝사랑하던 친구에 관한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제가 짝사랑했던 담임선생님 이야기까지 말이에요. 이런 엄마와 저는 다 커서도 함께 많은 시간을 보냈고 저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 라는 생각까지 했었답니다. 엄마, 나 정말 이런 엄마를 만난 것이 너무 행복해. 우리 엄마 최고야. 나랑 평생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면서 우리 맨날 수다 떨자, 어? 그래, 그러자 우리 딸. 엄마도 우리 딸이 세상에서 너무 좋고 너를 만난 것이 너무 행복해. 엄마 항상 네 곁에 오래오래 건강하게 백발 노인네까지 살 거니까 나중에 딴소리하기 없기다. 당연하지. 난 결혼해서도 엄마랑 맨날 같이 있을 건데? 에이그, 남편이 그럼 잘 더 좋아하겠다. 엄마와 이런 이야기를 나누며 행복한 20대의 시절을 보내던 중 갑작스럽게 엄마는 교통사고를 당하셨어요. 제가 회사에서 퇴근을 하려던 시간쯤 아빠에게 전화가 걸려왔고 그렇게 집 대신 병원 응급실에서 엄마를 마주했습니다. 너무나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라서 아빠와 저는 넋이 거의 나갔던 것 같아요. 무슨 말로도 이 상황이 해결이 되지 않더군요. 엄마는 너무나 심각한 상황에 이르셨었는데 몇 시간에 걸친 수술을 하셨지만 결국엔 깨어나지 못하셨습니다. 참으로 절망적이더군요. 뼈를 깎아내는 그런 고통을 느끼면서 엄마를 보내드렸던 것 같아요. 아니,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그 당시에는 엄마를 못 보내드렸어요. 제발 그 영혼만이라도 제 곁에 있어달라고 매일매일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엄마를 떠내보내고 난 후부터는 돈도 좋은 외제차도 다 필요 없었습니다. 회사에도 휴가를 내고 한 달간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방 안에만 틀어박혀 있었어요. 제가 걱정된 친구들이 찾아오고 애를 썼지만 저는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었죠. 밥을 먹을 의욕조차 없을 정도였는데 오히려 일상생활을 하시며 일을 하시던 아빠가 미워 보일 정도였어요. 아빠는 어떻게 이렇게 멀쩡할 수가 있어? 엄마가 돌아가셨다고. 세상 전부인 우리 엄마가. 아빠는 아무렇지 않아? 밥이 넘어가? 회사에 나가서 일이 돼? 그럼 아무것도 하지 말고 불 꺼놓고 멍하니 있을까? 엄마가 이걸 원하시는 걸까? 우리 딸이 이런 모습 보면 엄마도 하늘에서 편히 못 지내. 우리가 조금이라도 기운을 내서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 보여줘야지. 그게 엄마를 위한 우리가 할 일이라고. 아빠의 긴 설득 끝에 저는 드디어 세상 밖으로 다시 나올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 친한 친구의 손에 이끌려 난생 처음 등산이라는 것도 해보았죠. 친구는 그 당시에 운동에 한창 관심을 갖고 등산 동호회부터 시작해서 자전거 동호회, 그리고 라틴 댄스를 배우는 학원에도 등록을 한 상태였거든요. 제가 힘없이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저를 반강제로 등산 동호회에 데리고 갔었어요. 등산하면 왠지 나이 드신 사람들만 가득할 줄 알았던 제 예상과는 다르게 젊은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곳에는 부모님을 함께 잃은 사람도 있었고 남편을 잃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제 친구가 소개시켜준 덕분에 저는 그 사람들과 여러 이야기를 나누었고 몇 번 더 동호회에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겼어요. 3번 정도를 더 참여했을 때쯤 아주 성실하게 보이는 착한 남자 한 명이 보이더군요. 동호회의 일들을 말없이 묵묵하게 해나가는 사람이었는데 거기 계신 사람들 모두 그 사람은 정말 진국이라는 말을 할 정도였습니다. 김정호란 사람인데 저 사람 진짜 착해? 말은 별로 없어서 처음에는 있는지 없는지 몰랐는데 얼마나 일꾼이라고. 저런 사람 처음 본다니까 정말. 그러게. 나도 이제 보니 진짜 이래서 굳은 일 다 하신다. 최고다 정말. 술 먹고 치태 부리는 사람까지 다 처리해주더라. 얼굴도 착하게 생기고 힘도 좋아 보이고. 저런 남자를 만나야 되는데 그치? 친구들은 김정호라는 그 남자에 대해서 제게 매우 좋게 평가하더라고요. 저 역시도 그런 말을 들은 후부터 그 남자에 대해서 유심히 살펴보게 되었고 제 신발끈이 풀린 것을 그 남자가 메워주며 저희는 조금 말을 트게 되었어요. 신발끈이 얼마나 위험한지 아세요? 특히 등산할 때는 정말 큰일 나요. 이리 와보세요. 제가 안 풀리게 매드릴 수 있어요. 아, 제가 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아니에요. 여성분들은 신발끈을 풀리게 묶으시더라고요. 그러다가 괜히 이거 밟고 넘어지시거나 하시면 발목 돌아갈 수도 있다니까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여기 잘 보세요. 이렇게 해야 안 풀립니다. 무릎까지 꿇어가며 제 신발끈을 단단하게 매주는 그 남자를 보니 참 따뜻하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친구가 좋게 평가하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제가 그 당시에 엄마를 떠나보내고 마음이 너무나 힘들 때였는데 그 남자를 보고 뭔가 기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평소답지 않게 굉장히 적극적으로 그 남자에게 나이와 하는 일 등을 물어보게 되었고 꽤 좋은 직장에 저와 2살 차이가 난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마침 직장도 제 직장과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는 것을 알고 일부러 연락처도 물어보았어요. 그 남자 역시 제가 싫지는 않은지 연락처를 알려주었고요. 그 이후 서로 몇 번 연락을 하고 지내다가 제가 얼마 전 엄마를 잃었다는 것을 그 남자가 알게 되었어요. 그 남자는 자신도 아버지를 예전에 떠나보냈었다고 하면서 저를 위로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문자로, 그 다음에는 전화통화로, 그리고 좀 더 지난 후에는 직접 만나서 제게 좋은 말을 많이 해주었는데 알면 알수록 그 남자의 따뜻한 마음이 느껴지더군요. 알게 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까지 좋은 감정을 가진 남자는 처음이었어요. 제가 이성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느끼게 될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었습니다. 대체로 저는 연애를 처음 시작할 때 엄청나게 신중한 편이거든요. 제 외모가 그리 나쁘지는 않다 보니 대학교 때부터 남자들이 많이 접근을 했었는데 그때마다 얼마나 이 사람에 대해서 진중하게 생각했었는데요. 엄마와 많이 의논도 하고 오랜 시간을 두고 알아본 후에 결정을 했었죠. 하지만 이 사람은 달랐어요. 제가 오히려 먼저 만나자고 말을 할 정도로 적극적이 되었습니다. 이 남자는 정말 착한 사람이었어요. 아버지를 예전에 떠나보내고 홀어머니와 여동생과 함께 살고 있었는데 집안 형편이 여유롭지 못해서 제대로 된 학원도 다니지 못하면서도 열심히 공부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정말 어렵게 공부했어요. 학원이나 과외 다니는 친구들이 쓰는 문제집이 뭔지 살펴보고 그거 혼자 몰래 사서 공부했죠. 집안이 여유롭지 못하니까 그런 거 해달라고 말씀도 못 드리고 혼자 계신 어머니가 저와 동생을 키우시느라 엄청 고생하셨거든요. 아, 그러셨구나. 많이 힘드셨겠어요. 여자 혼자 몸으로 자식들 키우시느라. 효자시네요, 정호씨? 아니에요. 효자는요 뭘. 가족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게 맞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그 남자에 대해 알면 알수록 점점 끌렸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나 부지런하고 성실한지 회사에도 항상 가장 먼저 출근을 했고 가장 늦게 퇴근을 하는 스타일이었어요. 주말이 되면 여동생과 어머니를 모시고 분위기 좋은 곳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대접해드려야 한다고 했고 틈틈이 운동도 열심히 했고요. 형편은 어렵지만 자신이 가진 것 안에서 정말 열심히 사는 멋있는 청년으로 보였죠. 그 당시 저는 외제차를 타고 다닐 정도로 집안이 여유로웠습니다. 그때 그 차는 엄마가 사주신 차였기 때문에 팔 생각도 없었고 엄청 소중하게 생각하며 타고 다녔죠. 그리고 솔직히 제가 가진 옷이나 가방은 거의 다 명품들이었어요.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잘난 척하려고 산 것들은 아니었지만
그냥 세 벌 살 돈으로 명품 한 벌을 사서 오래오래 입는 스타일이었죠. 엄마가 그렇게 오랫동안 생활을 하시며 저를 키우다 보니 자연스레 그런 생활이 몸에 익숙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직장 생활을 하면서 같은 직장 내에서 제게 접근을 하는 남자들도 몇몇 있었어요. 그런데 저를 진심으로 좋아한다기보다 제 처와 저희 집안 환경에 관심이 있어 보였죠. 이 남자를 만날 때에는 저는 일부러 차도 가져가지 않았고 등산에서 만났을 때에는 아주 평범한 등산복을 입고 나갔기 때문에 저의 배경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했었어요. 정말 순수하게 저라는 사람만 보고 제게 잘해준 모습에 아마 제가 더 끌린 것 같아요. 저는 그 남자와 개인적으로 자주 만나면서 서로에 대해 많이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답니다. 저를 등산 모임에 들어갔던 제 친구는 제가 요즘 얼굴이 너무 밝아지고 웃음도 많아졌다며 너무 보기 좋다는 말을 했어요. 이게 다 자기 덕분이라고 하며 한턱 쏘라고 해서 크게 한턱 쏘기도 했죠. 야, 그 김정우라는 남자 내가 너 줄 테니까 잘해봐라. 아, 원래 내가 해보려고 했구만. 뭐? 정말이야? 그런 말 없었잖아. 너 진짜 그 남자 좋아했었어? 아니, 뭐 꼭 그렇다기보다 사람이 너무 괜찮잖아. 근데 난 좀 돈 많은 사람이 좋으니까 패스. 너네 집이야 뭐 돈 많으니까 꼭 돈 많은 남자 만날 필요 없잖아? 그니까 네가 잘해봐, 알았지? 친구는 살짝 질투를 내면서도 그 남자와 잘해보라며 응원을 해주었어요. 그 덕분인지 얼마 후 그 남자와 정말 사귀게 되었답니다. 연애를 얼마 만에 시작하는 건지 가슴이 두근거리는 느낌이 아주 기분이 좋았어요. 분명히 엄마도 이런 제 모습을 보고 하늘에서 기뻐하고 계실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며 기분 좋게 지냈죠. 하루하루가 구름 위를 걸어다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왔고 엄마를 잃은 슬픔도 조금씩 줄어들게 되었답니다. 한 1년 정도를 사귀었을 무렵 남친은 자신이 요즘 조금 힘들다는 말을 했어요. 엄마가 기대하는 부분이 조금 크셔서 부담이 된다고 말이에요. 우리 엄마, 나한테 기대하고 계시는 부분이 정말 많으셔. 아주 많지. 누구나 다 그렇지. 그리고 정호 씨는 아버지가 안 계시니 더욱 그러실 것 같아. 너무나 힘들게 키우셨잖아, 정호 씨 어머니가. 그래, 그랬지. 우리 엄마 참 대단한 사람이가 맞는데, 우리 엄마는 내가 아주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셔. 그래서 앞으로의 삶이 아주 많이 여유로워지길 바라시고. 그 정도는 다 생각하시는 거 아니야? 다 똑같지 뭐. 자기 자식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게 부모님들의 국룰이잖아.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 자식 가진 부모들은 다 똑같다고 하더라. 그래, 고맙다 그렇게 얘기해주니. 네가 말한 대로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야지 뭐. 그때는 남친의 힘듦이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모든 부모가 가질 수 있는 흔한 이야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서 남친의 어머니를 만나본 후부터는 뭐랄까, 저도 좀 이상한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연애를 한 지 2년이 가까워질 무렵 남친은 어머니가 저를 보고 싶어 하신다고 하며 인사를 드리러 가자고 했어요. 그때까지 저는 결혼에 대한 생각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조금 이른 것이 아닌가 했지만 그래도 워낙에 제가 좋아하는 남친이니까 한번 가보자고 결론을 내렸죠. 저를 보시자마자 와락 껴안으시면서 좋다, 반갑다라는 말씀을 연발하시는데 솔직히 많이 부담스럽더군요. 그리고 저에 대해 마치 굉장히 잘 아시는 듯이 말씀하시는 것도 좀 거슬렸고요. 제가 가지고 다니는 자동차, 집안 환경 등에 대해 꼬치꼬치 캐묻는 부분은 저로 인해 많은 것을 생각하게 만드셨습니다. 아가씨, 타고 다니는 차가 엄청 비싼 거더라고? 맞죠? 응? 네? 아, 네 부모님이 예전에 사주신 건데 이제는 구형이라 오래돼서. 어이구, 그래도 부모님이 그런 것도 사주실 정도면 뭐 앞으로 새 차도 사주시겠네? 어머, 그 가방 혹시 나 한 번만 들어봐도 돼요? 나 그거 엄청 갖고 싶었거든. 아, 이거요? 네네, 여기요. 아가씨가 참 심플한 걸 좋아하네. 어쩜 나랑 취향도 비슷하고 정말 딱이다. 우리 딸이 오늘 조금 늦는데 우리 딸도 딱 아가씨랑 스타일이 비슷해. 이 다음에 우리 아들하고 결혼하면 옷도 같이 입고 하면 좋겠다. 체형도 비슷해서 사이즈도 딱일 것 같은데. 아, 네. 그냥 저는 단정하고 심플한 거 좋아해요. 내가 우리 아들이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키운 보람이 있네. 보람이 있어?
이런 아가씨가 어디 숨었다가 이제 나타난 거야. 우리 아들 좋지? 성실하고 똑똑하고 직장도 좋고 남자로서 더 이상 부족한 게 뭐가 있겠어? 이 정도면 완벽하지. 결혼해요, 아가씨. 나이도 30이 넘었으니 이제 결혼해야지. 안 그래? 아직은 좀 천천히 하고 싶어서요. 제가 아직 결혼 생각이 없어서요. 아니야, 아니야. 결혼이라는 건 다 때가 있어. 내가 우리 아들 사주를 봤는데 앞으로 여생이 정말 편안하다고 나오더라고. 아가씨 만나려고 그런 거야. 둘이 천생연분이라고 거기서 그랬다니까. 그러니까 아무 생각 말고 얼른 결혼부터 하자. 어? 남친의 어머니는 정말 솔직하신 분이었고 아들에 대한 욕심도 많으신 분인 것 같더라고요. 저희 엄마는 정말 반대되는 스타일이셨는데 말씀은 또 어찌 그리 많으신지 잠시도 쉬지를 않으셨습니다. 좁고 낡은 가구들이 있는 남친의 집은 솔직히 저희 집의 3분의 1도 안 되는 크기였어요. 좁기도 했지만 오래된 집이라서 집안 분위기가 어딘가 모르게 어두침침해 보였고 그런 곳에서도 잘 자란 남친이 오히려 대견스러워 보이기까지 했어요. 남친 어머니의 극성 때문에 불편해서였는지 소화가 제대로 되지 않아 집으로 가는 내내 속이 불편했는데 그걸 또 남친이 어떻게 알고 약까지 사서 저를 바래다 주더라고요. 남친은 자신의 어머니의 이런 부분을 잘 알고 있었어요. 제가 말을 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어머니에 관한 얘기를 꺼냈어요. 아까는 많이 불편했지. 우리 엄마가 조금 솔직하시고 있는 그대로 표현을 하시는 분이라서. 불편했다면 내가 사과할게. 미안해. 아니야. 정우 씨가 왜 사과를 해? 괜찮아. 실은 우리 엄마는 내가 만나는 여자가 잘 살고 돈도 많길 바라셔. 속물인 건 아는데 우리 집 환경이 너무 어려웠고 나를 어렵게 키우시다 보니까 그런 욕심이 있으신가 봐. 하지만 이건 분명히 알아줘. 나는 절대로 너희 집안 환경이나 이런 거 보고 너를 만난 게 아니야. 정말이야. 알아. 정우 씨 어떤 사람인지 내가 너무 잘 알아. 정우 씨가 어떻게 알았겠어. 나 그냥 버스 타고 등산한 것 뿐인데. 뭐 우리 집이 재벌도 아니고 그냥 조금 여유로운 것 뿐이야. 그러니까 정우 씨도 그런 생각하지 마. 그래. 그렇게 생각해주면 너무 고맙고. 정말 고맙다. 그리고 사랑해? 남친을 보고 저는 불쾌했던 마음이 싹 사라졌던 것 같아요. 그 누구라도 돈이 좀 많은 집안 이성을 만나면 좋아하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다고 저나 저희 아빠가 경제적인 조건이 맞는 사람을 만나려고 노력하진 않았어요. 그냥 사람만 좋으면 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며 사람을 만났거든요. 제 남친이 돈이 있는 집안이든 없는 집안이든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남친은 그냥 저의 전부였었죠. 그 후로 저는 결혼을 결심했어요. 아빠에게 남친을 소개시켜드렸고 남친의 집안 환경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아빠는 조금 우려는 하셨지만 그래도 큰 걱정은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남친만 보면 굉장히 성실했고 좋은 직장에 다니고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앞으로 충분히 발전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워낙에 말씀이 많지 않은 스타일이셔서 제게 하나하나 말씀하지 않으신 아빠지만 그래도 심하게 결혼을 반대하지 않으셨습니다.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저희 집에서 이것저것 많은 준비를 했어요. 신혼여행 비용도 예식 비용도 저희 집에서 해결했고 신혼집마저도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는 작은 주상복합형 아파트로 들어가게 되었죠. 주변 친구들은 시댁과 너무 차이가 나면 제가 살기 힘들 것이라고 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사랑으로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다고 믿었어요. 결혼 후 시모와 신우는 저희 집에 정말 많이 드나들더군요. 급기야는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사정사정을 했고 저희 부부가 회사에 출근해 있는 시간에도 저희 집에 드나드셨던 모양이에요. 하루는 제 백과 옷가지들이 제자리에 있지 않음을 발견하고 남편에게 불편한 마음을 드러냈습니다. 저기 여보, 오늘 우리 집에 누가 왔다 가셨나 봐. 내 백이랑 옷이 좀 제자리에 없어서. 어? 그게 무슨 말이야? 정말이야? 확실해? 나는 정리하는 습관이 딱 정해져 있어서 항상 그대로만 정리하는데 그게 좀 흩어져 있네? 혹시 어머님이랑 신우이가 오셨었나? 아,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내가 전화드려서 물어보고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 없게 할게. 그래, 고마워.
남편은 다행히도 언제라도 제 편을 들어주면서 시모와 신우에게 제 말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저 남편만 믿고 이런 부분은 고쳐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남편이 말을 해도 계속 이런 행동은 반복되었어요. 저도 참는 데에 한계가 생겨서 시모에게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저기 어머님, 저희 집에 오늘 오셨었어요? 그래. 잠깐 갔었어. 아니, 하나밖에 없는 네 시누이가 중요한 소개팅을 한다고 하지 않니? 그래서 네 백하고 옷 좀 빌려 입었다? 그거 내가 깨끗하게 드라이해서 갖다 줄게. 그러면 되지? 그런데 어머님, 말씀도 없이 그렇게 하시는 건 좀 불편해서요. 저 좀 불편해요, 어머님. 예, 그러지 마라. 내가 말했잖니. 친정엄마 이런 허전함 내가 채워준다고. 나랑 친정엄마 딸같이 같이 지내자고 약속했잖아. 우리 엄마 딸 사이 1억이야? 네 동생 옷 하나 가방 하나 빌려준 게 뭐 그리 불편해. 가족끼리 그러는 거 아니다. 이 시애미를 친정엄마로 생각해주기로 했잖니? 어머님, 그건 그래도 좀 있으면 익숙해질 거야. 우리 사이에 이러는 건 아니잖니. 이러지 말자, 얘야. 난 너를 큰딸로 생각하고 있는걸. 시모는 제게 친정엄마가 되어주기로 하셨던 약속을 벌써 잊으셨냐며 오히려 불편해하는 제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셨어요. 그 후로도 시모는 정말 편안하게 저희 집에 들락거리시며 신호와 함께 제 물건을 마음대로 만지셨습니다. 어떻게든 그냥 좋게 넘기려고 했던 제 마음은 참을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렀는데 그때 때마침 임신 소식을 알게 되었어요. 의사 선생님은 제가 몸이 좀 약한 편이고 아이 심장 소리가 불규칙하니까 최대한 스트레스를 받지 말고 편안하게 쉬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너무 두려운 마음에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지내기로 마음먹었죠. 그래서인지 신호와 시모가 저희 집에 와서 제 물건을 만지는 것도 최대한 신경을 쓰지 않았던 것 같아요. 더욱이 임신 초기에 입덧까지 심했는지라 집에 와서 제 물건이 자리가 바뀌어 있는 것 정도는 신경 쓸 여력도 없었어요. 결국 임신 7개월이 지나면서부터는 회사를 더 이상 다닐 수가 없게 되었고 태교에 좋은 뜨개질을 배우러 다니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시모는 아이를 낳기만 하면 자신이 모든 것을 다 해주고 산후조리도 책임져 준다고 하시며 제 기분을 좋게 만들어 주었어요. 그때 마침 친정엄마 기일이라서 마음이 착잡했었는데 시모의 말이 조금 따뜻하게 들리더라고요. 우리 며느리, 아니, 우리 큰딸. 너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아이만 잘 낳아줘라. 예미가 다 해줄게. 친정엄마가 아마 하늘에서도 엄청 기분 좋아하실 거야. 이렇게 새로운 엄마를 만난 것이 얼마나 다행이라고 생각하시겠니? 아이 나도 예미가 산후조리도 다 공짜로 해주고 아이도 다 봐줄 테니 너는 아무 걱정하지 말거라. 요즘 시애미들 손주 육아 공짜로 해주디? 다들 돈 받고 하는 것 같던데 나는 너를 내 친딸로 생각하니까 절대로 돈 안 받을 거야. 어머님 감사해요. 맞아요. 하늘에 계신 저희 엄마도 좋아하실 거예요. 안 그래도 임신하니까 마음이 우울하기도 하고 엄마도 많이 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든든하게 저를 지켜주시니 제 마음이 참 따뜻하네요. 감사합니다 어머님. 저는 시모의 말만 철석같이 믿고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시모는 정말 제가 진통을 할 때부터 병원에 오셔서 꼬박 하루를 지켜주셨고 아이를 낳고 나서도 병원을 수시로 드나들면서 저를 돌봐주셨어요. 남편 역시 언제나 성실하게 제게 잘해주었고 저는 정말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친정아빠는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 마음이 너무 허전했었는데 손주가 생기니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주어도 아깝지 않다고 하시며 머지않아 이 아이의 이름으로 작은 땅도 물려주신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얘기를 시모와 신우가 있는 자리에서 말씀하셨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시모와 신우는 저희 친정아빠를 따로 찾아가셨던 모양입니다. 나중에 아빠가 제게 전화로 말씀하시기를 조금 불편한 적이 있으셨다고 하셨거든요. 저기 이 애비가 우리 손주한테 주고 싶은 건 그냥 손주 녀석에게 든든한 무언가를 해주고 싶어서란다. 근데 그걸 왜 자꾸 빨리 해주라느니 현금화를 시켜서 줘야 한다느니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애비는 이해가 안 되는구나. 네? 아빠 그게 무슨 말이에요? 누가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게 말이다. 저기 안사돈이 얼마 전에 찾아오셨어? 아니 정말요? 저한테는 아무 말씀도 없으셨는데 아빠 죄송해요. 괜히 신경 쓰이게 해서. 아니다, 아니야. 괜히 또 이 애비 입 가벼운 사람으로 만들지 말고 말하지 말아다오. 부탁이다.
그냥 애비가 알아서 다 할 테니까 말이다. 아, 알았어요, 아빠. 이게 안 할게요. 시모의 이해하기 힘든 행동을 알게 되고 직접 물어보고 싶어 혼이 났습니다. 하지만 아빠의 간곡한 부탁에 말씀드리지 않고 지켜보기만 할 뿐이었어요. 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오고 난 후에도 몸이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고 이상하게 기분도 많이 우울했어요. 여자들은 아이를 낳고 나면 우울증도 앓는다고 하더니 제가 딱 그런 것 같아요. 몸도 마음도 다운되는 것이 돌아가신 엄마만 보고 싶고 그렇더라고요. 그때 제게 시모가 정말 잘해주셨어요. 산후조리도 돈 안 받고 원할 때까지 계속해서 다 해주신다고 하시면서 저희 집으로 짐을 싸서 들어오셨어요. 남편과 저는 조금 불편하긴 해도 이렇게까지 도움을 주시려는 시모를 막지는 않았습니다. 시모는 또 집에서 반찬도 만들어주시고 빨래도 하시며 집안일까지 도와주셨고 아이 때문에 밤에 제대로 잠을 못 자는 저를 위해 아이를 데리고 본인이 안방에서 주무신다는 말씀까지 하셨어요. 산모는 무조건 잘 자고 잘 먹고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이렇게 밤에 통 잠을 못 자니, 내가 마음이 다 아프네. 내 딸 같아서 하는 말인데, 내가 아이 데리고 안방에서 잘 테니, 너는 남편이랑 같이 저쪽 방에 가서 푹 자거라, 어? 아무 신경 쓰지 말고. 어머님, 그래도 죄송해서 아이가 밤에 잠을 잘 못 자서 힘드실 텐데. 내 걱정은 말아라. 내가 이러려고 이 집에 들어왔지. 괜히 들어왔니? 밤에 분유 타서 먹이면 되고, 나도 애를 2식이나 키워봤으니 신경 쓰지 말고. 알았지? 시모의 말에 저는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기 직전에 남편이 홈 CCTV와 안방과 거실에 설치해 두었기 때문에 아이를 수시로 볼 수 있으니 더 안심이 되더라고요. 남편 핸드폰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서 원하면 언제든 남편에게 물어볼 수도 있고요. 그렇게 시모 말만 믿고 밤에 아이를 시모에게 맡기고 정말 너무나 오랜만에 푹 잠을 잔 것 같아요. 며칠을 그렇게 자고 나니 컨디션도 많이 좋아지고 기분도 좋더라고요. 시모는 제 기분 좋은 틈을 타서 제가 갖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슬쩍 물어보셨어요. 저기, 내가 듣기로는 어디 건물이 하나 있다고 하던데, 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던 거. 아, 그거요? 원래 엄마 명의로 되어 있었는데, 돌아가시고 나서 아빠가 제 명의로 해주셨어요. 아이고, 정말 좋겠다. 세상 천지 그런 부부가 어디 계셔? 우리 막내딸도 딱 그런 거 하나만 있으면 안정적으로 욱하게만 하면서 할 수 있는데 말이야. 지금 열심히 일을 하고 있으니까 아가씨도 나중에 잘 될 거예요. 옷가게도 하면 되죠 뭐. 신우는 옷가게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시모는 항상 신우에게 옷가게를 차려주고 싶어 하셨어요. 여기에 더해져 슬쩍 현금 적금 같은 것까지도 상세하게 여쭤보셨습니다. 조금 오버스럽게 물어보셔서 불편하긴 했지만 그래도 궁금해하시니 어느 정도는 솔직하게 말씀해드렸죠. 그러던 어느 날은 정말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그날도 저는 남편과 함께 작은 방에서 잠을 자고 있었는데 갑자기 잠에서 깬 남편이 핸드폰을 뒤적이더니 저 몰래 안방 쪽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제가 잠이 깬 줄도 모르고 안방으로 가서 문을 꾹 닫길래 무슨 일인가 싶어 저도 몰래 뒤따라 나갔어요. 안방 문 앞에 서서 귀를 기울이고 있었는데 남편은 몹시 흥분해서 시모에게 말하더군요. 엄마, 미쳤어? 제발 이러지 마. 이럴 거면 여기서 당장 나가. 뭐? 애기께 말소리 낮춰. 애가 지금 뭘 하는 거야? 다 너를 위해서고 네 동생을 위해서야. 잠자코 있어. 엄마, 이런 건 아니잖아. 이건 어머니 도둑질이라고. 내가 모를 줄 알아? 며칠 전에도 몰래 이것저것 뒤져서 빼내는 거 나 다 봤어. 그냥 한번 실수로 그런 것이라고 애써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건 정말 아니잖아. 엄마, 제발 이러지 마. 아이고, 이 바보 멍치 같은 놈아. 너희 집 가장이야. 저기 똑바로 차리고 이 집에 있는 재산 하나씩 다 가질 생각이나 하라고. 어차피 부모는 재산 반띵하는 거 아니냐? 나중에 어차피 네 거 될 거 미리 좀 땡겨 쓴다는데. 뭐 그리 흥분을 해, 이놈아. 저는 너무 깜짝 놀라서 그대로 방문을 열었죠. 화가 난 남편이 안방 CCTV가 녹화된 영상을 보여주자 시모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버리고 말았고 그 하얀 얼굴로 저와 남편을 번갈아가며 쳐다보시더군요. 이게 뭐냐? 집안에 웬 카메라가 있어? 어? 이게 다 뭐냐고. 어머니, 지금 이게 무슨 짓이세요, 네? 아니, 이거 도둑질이라고요. 이러시려고 아이 봐주신다고 집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런 거냐고요. 저는 몹시 흥분해서 언성이 높아졌고 눈물이 막 쏟아졌어요.
큰 소리에 놀란 아이도 깨서 막 울었죠. 그러니까 시몬은 밤마다 아이를 데리고 주무신다고 하시며 안방에서 제 명품 가방, 옷까지 급기야는 제 주민등록증과 건물 문서까지도 빼돌리고 있으셨던 거예요. 순간 아무 말도 못하고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버린 저는 하늘이 노래지면서 멍해졌습니다. 아이가 우는 소리만 희미하게 들렸는데 아마 그대로 정신을 잃었던 것 같아요. 한참 후에 안방 침대에서 깨어나 보니 제 곁에는 남편이 있었어요. 여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도 우리 엄마가 이렇게까지 하실 줄은 꿈에도 몰랐어. 내가 우리 엄마 데리고 나갈게. 우리 엄마랑 같이 경찰서 갈게. 여보, 당신이 왜 나가? 나 당신 없이 우리 애랑 어떻게 살라고? 당신은 아무 상관없는 거 나 다 알아. 당신같이 착한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다고. 우리 엄마가 버린 일도 다 내 잘못이나 마찬가지야. 집에 들이는 게 아니었는데. 우리 엄마 그냥 욕심만 많고 그러신 줄 알았는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되신 거야? 세상에. 우리 엄마를 이렇게 만드셨나 봐. 내가 너를 볼 면목이 없다. 당장에 우리 엄마 데리고 경찰서로 갈게. 엄연히 도둑질은 도둑질이잖아. 당신 주민등록증하고 도장까지 가지고 나가셨으니 뭔가 꿍꿍이가 있으신 게 분명해. 아니야, 여보. 어차피 문서 위조하고 그러면 다 연락이 오게 되어 있어. 우리 아빠도 경찰 쪽이랑 변호사님들 아시는 분 많으셔서 다 연결되어 있더라고. 저는 이번 한 번은 용서를 해드리자고 했습니다. 세상에 너무 힘들고 어렵다 보니 시모가 이렇게 한순간에 눈이 멀었다고 생각했어요. 분명히 제게 잘해주신 부분도 많고 친딸처럼 생각하신 분이니까 잘못은 뉘우치실 것이라고 생각했죠. 시모는 제가 아까 잠시 정신을 잃은 사이에 자신의 짐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셨다고 했으니 분명히 뭔가 연락이 오리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며칠을 기다려도 시모는 아무 연락도 오지 않았고 신우에게서 연락이 오더군요. 세연님, 우리 엄마 도둑 취급했다면서? 집에 CCTV까지 설치했다는데 이게 진짜야? 아가씨, 그게 무슨 말이에요? 흥분하지 말고 차분하게 얘기해요. 하, 우리 엄마 그렇게 못 믿어요? 세연이 잠 못 잔다고 친딸처럼 아끼면서 애기 봐주러 간 노인네를 그렇게 CCTV까지 설치해서 감시해야 되는 거예요? 세연이네 가족은 그렇게 생활하나 보죠? 아가씨, 그게 아니에요. 그건 아이 태어나기 전부터 혹시나 해서 거실이랑 같이 설치해둔 거예요. 오빠가 그런 거라고요. 혹시 우리 안 보는 사이에 아기가 침대에서 떨어지거나 뭘 잘못 먹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거예요. 거짓말 하지 마요. 입만 살아가지고는. 어떻게 우리 엄마한테 그럴 수가 있어요? 친정 엄마처럼 생각한다면서 다 거짓말이죠. 돈 많은 사람들은 사람 이렇게 깔고 뭉개도 되나 보죠? 나 참 어이가 없어서는. 그리고 건물도 있고 그러면서 나 옷가게 하나 해주는 것도 그렇게 어려워요? 하나밖에 없는 세연이가 그 정도도 못 해주냐고요. 거참 더러워서 못 살겠네. 네? 아가씨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지금 다 건물에 임대가 되어 있고 그러는데 갑자기 무슨 옷가게 차려줘요. 그리고 솔직히 남의 물건 함부로 가지고 나가는 거 엄연히 범죄예요, 범죄. 이제야 본색이 나오시는구만. 엄마랑 나를 범죄자 취급하고 어디 얼마나 잘 사나 보자. 어차피 결혼했으니 우리 오빠한테 반은 지분 있는 거 아니에요? 더럽고 치사하네 정말. 아휴. 신우의 황당한 말에 저는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아무리 좋게 말을 하려고 해도 좋게 이어지지가 않았거든요. 안 그래도 우울하고 스트레스 받던 나날이었는데 신우의 전화 한 통으로 제 컨디션은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문득 떠올랐어요. 제 옷장에 가방과 옷들이 잘 있는지 말이에요. 남편이 그랬거든요. 물건을 몰래 빼돌렸다고요. 아이 낳고 어디 나갈 곳도 없어서 한참이나 들여다보지 않던 제 명품 백들과 구두, 옷가지들을 살펴봐야겠다는 생각에 들어간 옷방에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아직까지도 비싸게 유지되는 명품 가방 4개가 없어져 있었고 구두와 시계도 없어진 것이 있었어요. 또한 명품 패딩 점퍼와 재킷 등도 없어졌는데 너무 기가 막히니까 말도 잘 안 나오더군요. 도대체 어디까지 이해를 해주고 용서를 해줘야 하는 것일까요? 남편에게 하나하나 말을 다 하려다가 그만 멈추었습니다. 남편은 아무런 죄가 없잖아요. 오히려 자신의 엄마를 경찰서에 신고하려고 했던 사람이니까요. 예전부터 남편은 시모를 불편해하던 부분이 꽤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이런 부분이 아닐까요? 구역구역 마음에 내려놓으며 아이를 육아하는 데에만 집중하려 노력했어요. 저의 불안한 마음이
아이한테까지 전파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며칠 후에 제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중고 명품샵에서 제 가방이 4개나 팔렸다는 거예요. 제 친구도 명품 백들이 좀 있었는데 그걸 팔고 새로운 걸로 구매하려고 들렸던 곳이거든요. 그 가게 사장님과 워낙에 친분이 두터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모녀지간으로 보이는 사람 둘이 가방과 시계, 구두 등을 팔러 왔다고 하는데 CCTV를 확인해보니 딱 결혼식에서 보았던 제 시모와 신우였던 것이에요. 친구의 말을 듣고는 너무 황당해서 말이 안 나왔어요. 한참을 멍하니 앉아있으니 남편이 제게 무슨 일이 있느냐고 물었고 결국 저는 이 모든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남편은 더 이상은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다고 말했어요. 자신의 엄마이지만 이것이 죄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려줄 길은 신고밖에 없다고 했죠. 그래서 저는 큰 마음을 먹고 시모와 신우를 신고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정말 마음이 불편했지만 어쩔 수가 없었어요. 제 아이에게 도둑질하는 할머니와 고모를 만나게 할 수는 없었거든요. 신고를 하고 보니 시모는 이미 제 인감증명서까지 떼었던 상태였고 제가 가진 건물 임차인을 찾아가서 나가라고 한 모양이더군요. 자신의 딸 옷가게를 해야 한다면서 말이죠. 막무가내로 황당한 행동을 했었기에 그 임차인은 경찰에 신고를 했더라고요. 아휴, 도대체 이분들은 기본적인 인성이 있긴 한 걸까요? 지금이라도 제가 다 알게 되고 바로 잡았으니 망정이지 그렇지 않고 계속 두고 보기만 했으면 더 심한 일도 벌이셨을 뿐일 거예요. 나중에 친정아빠가 제게 하신 말씀 중에 하나는 제가 처음에 결혼을 망설이고 있을 때 저희 집에 찾아가셨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시모는 자신이 딸처럼 아껴주고 사랑해줄 것이라고 꼭 결혼을 빨리 시켰으면 좋겠다고 했다네요. 집안을 힐끔힐끔 쳐다보시면서 말이죠. 아마 그때부터 저와 자신의 아들을 결혼시켜 자신들의 팔자를 고쳐보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아빠는 워낙에 말수도 없으시고 이런 사소한 말씀을 잘하지 않으시는 분이신데 한숨을 크게 내쉬며 제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딸, 앞으로 잘 살 수 있겠어? 어? 아빠는 우리 딸이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다 이해할 수 있단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아빠한테 미안해서 눈치 보느라 너의 결정을 미루지는 마. 아빠는 우리 딸 믿어. 아빠, 고마워요. 근데 나 이혼 안 할 거야. 내 남편은 세상에서 가장 좋은 사람이거든. 그냥 이번에 신고까지 했으니 정신 차리실 거라 생각해요. 그리고 남편이랑 얘기 다 끝냈어. 우리 몇 년간 미국에 나가서 살기로. 그곳에서 몇 년 살다 보면 지난 일도 다 치유될 거고 어머님이랑 아가씨도 마음 잡고 이곳에서 잘 살고 계시겠지. 그게 최선인 것 같아요. 내 가정은 꼭 지킬 거야. 그래. 네가 그렇게 결정했더니 정말 장하다. 부족한 거 있으면 말해. 아빠가 다 도와줄게. 그렇게 저와 남편은 그 후로 미국에 들어가 2년 정도를 살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온 상태랍니다. 그 사이 시모와 시누이는 온전히 자신들의 힘으로 인생을 잘 살고 있었고 그때 저희가 신고한 것에 대한 벌금과 집행유예 기간을 잘 지키고 있더군요. 어색하게 다시 마주하긴 했지만 그래도 피출이 뭐라고 시모는 남편의 얼굴을 보자마자 눈물을 흘렸어요.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하시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계시는 것 같았어요. 제 얼굴을 참아 볼 수가 없다며 고개를 돌리시는 시모를 뵈니 저도 마음이 썩 좋지만은 않았어요. 지금은 남편의 계획하에 가족 내에 거리 두기를 실천하고 있어요. 서로가 필요 이상으로 자주 만나거나 하지는 않는다는 것이 첫 번째의 룰이고 집 비밀번호도 절대로 공유하지 않는 것이 두 번째의 룰이랍니다. 남편은 가운데서 정말 좋은 역할을 해주고 있어요. 그 덕분에 저희 가족은 오히려 이전보다 더 편한 관계로 지낼 수가 있게 되었고요. 두 번 다시 반복되지는 않기를 바라야죠. 만약 또다시 그런 일이 반복된다면 그때는 제가 용서하지 못할 것 같아요. 제 지난 이야기 어떠셨나요? 조금은 충격적이죠? 저도 제가 이런 시모를 만나게 될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답니다. 그래도 이렇게 이곳에 털어놓고 나니 마음이 후련해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마음속에 담아두고 힘들어만 하고 계시는 이야기가 있다면 지금 바로 이곳에 털어놓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칠게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